안녕하세요. 마음이 편지함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육중한 나무 대문을 밀어 열자 낡은 경첩이 길게 삐걱거렸다. 정민경은 문지방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40년간 몸담았던 학교를 떠나온 지 이제 겨우 한 달.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분필가루가 묻어 있는 것만 같았다. 여보, 들어가요. 뒤에서 남편 이창호가 짐을 든 채 재촉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전주 한옥마을 외곽,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골목 안쪽에 자리한 이 집은 창호가 조용하고 좋다며 골라온 곳이었다. 기와지붕은 푸른 이끼로 얼룩졌고 마당 한편의 장독대는 주인을 잃은 채 오래 방치되어 있었다. 민경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마루, 안방과 건넌방, 부엌 그리고 천장 한쪽 구석에 매달린 다락방 사다리. 모든 것이 시간의 때를 묻힌 채 정지해 있었다. 창호는 큰 짐을 안방에 내려놓으며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다. 은퇴하면 이런 데서 조용히 살아야지. 당신도 마음에 들 거야. 민경은 애매하게 미소 지었다. 사실 그녀는 이 집이 불편했다. 너무 컸고, 너무 어두웠고,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창호는 이미 계약을 끝낸 뒤였다. 늘 그랬다. 결정은 그가 하고 민경은 따라갈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경은 새벽 5시면 눈이 떠졌다. 평생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갔던 습관이 몸에 배어 은퇴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어젯밤 냉장고에 넣어둔 밥이 눈에 들어왔다. 분명 3공기는 남겨두었는데 지금은 2공기도 채 안 되어 보였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민경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밥을 꺼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창호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다. 밤에 몰래 일어나 밥을 먹었을 리 없었다. 여보, 어젯밤에 배고팠어요? 아침 식탁에서 민경이 물었다. 창호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다. 아니, 왜? 냉장고에 밥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창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웃었다. 나이 들면 그런 착각도 하는 법이야. 원래 그 정도였겠지. 민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가 착각이라고 하면 늘 그렇게 끝났다. 며칠 후, 이번에는 욕실이었다. 민경이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욕실 바닥에 물기가 가득했다. 어젯밤 창호가 씻은 뒤 닦지 않았나 싶어 들어가 보니 물기는 바닥뿐 아니라 세면대 주변까지 흥건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창호는 씻고 나면 물기를 깨끗이 닦는 사람이었다. 결벽증에 가까운 그의 성격을 민경은 40년 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주변을 살폈다. 비누가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고 수건도 걸어둔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처럼. 설마. 민경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엔 자신과 창호 단둘뿐이었다.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민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는 천장 위쪽, 다락방 근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낮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던 소리가 밤이 되자 이상하게 또렷했다. 스르륵. 무언가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민경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창호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복도로 나갔다. 다락방 입구는 천장에 달린 작은 문과 접이식 사다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경은 그 아래에 서서 고개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바람이 새어나왔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쉬는 것 같은 아주 작고 불규칙한 기척이었다. 민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사다리를 내릴까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다음 날 아침 민경은 창호에게 말했다. 여보,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창호는 커피를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오래된 집이라 그래. 나무가 수축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아니, 진짜예요. 밤에 들어보면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창호는 잠시 민경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봐. 나도 은퇴하니까 심심한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동네 노인정이라도 다녀볼까? 민경은 입을 다물었다. 그가 자신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게 느껴졌다. 외로워서 그런 거다. 착각이다. 예민한 거다. 늘 그런 식이었다. 그날 밤부터 민경은 혼자 다락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창호가 잠든 뒤 복도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밤 그녀는 확신했다. 다락방 안에 누군가 있다. 민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기척, 줄어드는 음식, 누군가 사용한 흔적들. 창호는 계속 착각이라고 했지만 민경은 알고 있었다. 이 집에는 분명 누군가 숨어 있었다. 여보, 다락방 좀 확인해 봐요. 저녁 식사 후 민경이 다시 말을 꺼냈다. 창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다. 왜 자꾸 그래? 아무것도 없어. 그럼 같이 올라가 봐요. 직접 보면 되잖아요. 창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민경을 바라봤다. 당신 요즘 이상해.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나는 멀쩡해요. 이상한 건 당신이에요. 민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았다. 창호는 잠시 민경을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좋아. 올라가 볼게. 아무것도 없으면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는 다락방 사다리 아래로 갔다. 사다리를 내리려는 순간 창호의 손이 멈칫했다. 민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쳤다. 두려움? 아니, 경계였다. 역시 귀찮네. 내일 낮에 보자. 창호는 사다리를 도로 밀어 올렸다. 민경은 그의 등을 바라봤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민경은 잠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30년 전 26살의 여동생 정은주. 문학을 사랑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은주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작은 출판사에 인턴으로 들어갔고 꿈은 소설가였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 자신이 쓴 단편을 민경에게 읽어주곤 했다. 언니, 내 글 어때? 은주는 늘 민경의 의견을 물었다. 민경은 솔직하게 말해줬다. 좋은 부분, 아쉬운 부분. 은주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의 눈빛은 언제나 빛났다. 그러다 어느 날 은주가 사라졌다. 출근하지 않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출판사 대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했고 동료들도 조용히 일하던 애였다고 증언했다. 부모님은 자살을 의심했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는 문장들이 있었다. 민경은 믿지 않았다. 은주는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민경도 체념했다. 은주는 아마도 어딘가로 떠났을 거라고.
새 삶을 시작했을 거라고. 그렇게 30년이 지났다. 민경은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은주가 사라진 시기와 창호와 결혼한 시기. 그 둘은 거의 겹쳤다. 당시 창호는 은주의 출판사와 가까운 곳에서 일했다. 민경과 소개팅으로 만났고 빠르게 결혼까지 이어졌다. 창호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민경을 선택했다. 민경도 그가 든든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창호는 은주 이야기를 꺼내는 걸 싫어했다. 과거는 잊어야 한다며 대화를 피했다. 민경은 그게 자신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설마. 민경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불안이 커져갔다. 새벽 3시 창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복도로 나가 다락방 아래에 섰다. 사다리를 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민경은 숨을 참으며 한 계단씩 올라갔다. 다락방 문고리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낡은 책상, 쌓인 종이 뭉치들, 구겨진 이불, 그리고 구석에 웅크린 한 사람. 민경은 손전등을 켰다. 불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허옇게 센 머리카락,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그 눈빛은, 그 눈매는 분명했다. 은주야?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구석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언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30년. 세월은 은주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26에 생기 넘치던 얼굴은 사라지고 50대 중반의 노쇠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 민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다.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다락방을 비췄다. 벽에는 빼곡히 적힌 원고들이 붙어 있었다. 구석에는 먹다 남은 빵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넌 여기 계속? 민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해.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도 의문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은주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경은 한참을 은주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두 자매는 어둠 속에서 그렇게 앉아 있었다. 물 좀 마실래? 한참 만에 민경이 물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물을 따라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은주는 물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다. 손이 떨려 물이 흘러내렸다. 민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참았던 눈물을 닦아냈다. 은주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은주는 빈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때 출판사에서 목소리가 끊겼다. 은주는 숨을 고르며 다시 시작했다. 대표가 나한테 계속 이상한 말을 했어. 소설 잘 쓴다고, 특별히 지도해주겠다고. 저녁에 둘이 남자고 했어. 민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짐작했던 이야기였다. 그날 밤 사무실에 둘만 남았어. 대표가 술을 마시라고 했고 나는 거절했어. 그런데 갑자기 나를 붙잡더라고.
은주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나는 밀쳤어. 세게. 대표가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 피가 많이 났어. 민경의 손이 떨렸다. 죽은 건 아니었어. 숨은 쉬고 있었어. 나는 무서웠어. 경찰을 불러야 하나,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그때 창호 오빠가 들어왔어. 창호가? 응. 오빠는 그 출판사 건물 경비를 맡은 회사에서 일했어. 순찰 돌다가 불이 켜진 걸 보고 올라왔대. 민경은 숨이 막혔다. 창호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오빠는 상황을 보더니 말했어. 도망가면 안 된다. 경찰 오면 넌 끝이다. 내가 숨겨줄게. 은주는 고개를 들어 민경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30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겁이 났어. 감옥 가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따라갔어. 오빠가 데려간 곳이 여기였어. 오빠네 시골집 다락방. 민경은 벽에 기대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창호는 왜 은주를 숨겼을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3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켰을까? 처음엔 잠깐만 숨어 있으면 된다고 했어. 상황 정리되면 나갈 수 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더라고. 나는 물어봤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고.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빠는 말했어. 아직 때가 아니라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렇게 한 달, 2달, 1년이 지났어. 그럼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나라도 알았으면. 연락할 수가 없었어. 오빠가 내 휴대폰을 가져갔거든. 여기엔 전화도 창문도 없어. 오빠만이 유일한 통로였어. 민경은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었다. 창호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오빠는 2년쯤 지나서 말했어. 너를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넌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실종자로 수사도 종결됐다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신 조건을 내걸었어. 소설을 쓰라고. 오빠가 출판할 거라고. 오빠 이름으로. 민경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오빠는 가끔 문학 잡지를 가져다 줬어. 내가 쓴 원고를 가져갔어. 몇 달 뒤 오빠가 책을 들고 왔어. 오빠 이름이 적힌 책. 은주는 벽에 붙은 원고들을 가리켰다. 여기 있는 것들 다 내가 썼어. 오빠는 그걸로 상도 받고 작가로 인정받았어. 나는 여기서 계속 썼어. 오빠가 원고를 독촉할 때마다. 민경은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왜 도망가지 않았어? 도망갈 곳이 없었어. 오빠는 말했어.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증거도 다 있다고. 그리고 은주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무서웠어. 세상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여기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나가. 이제는 나갈 수도 없어. 민경은 다락방을 내려왔다. 복도에 서서 안방 문을 바라봤다. 문 너머에서 창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평온한 소리.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소리. 민경은 부엌으로 갔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배신감,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두 아이를 키우고 명절마다 시댁에 가고 밤마다 같은 침대에 누웠던 남편. 그 사람이 은주를 가뒀다. 30년 동안 다락방에 숨겨두고 글을 쓰게 하고 그 공로를 가로챘다. 민경은 고개를 들었다. 책장 한편에 창호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겨울의 끝, 빈 방, 사라진 계절. 모두 호평받은 작품들이었다. 민경도 그 책들을 읽으며 남편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건 은주의 것이었다. 민경은 천천히 일어났다. 결심이 섰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은주를 구해야 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창호와 맞서야 했다.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민경은 안방 문 앞에 섰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경은 문을 열었다. 민경은 안방 문을 열었다. 창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눈을 비비며 민경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새벽에. 여보, 나 좀 따라와요. 민경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창호는 그 낯선 어조에 잠이 깼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민경을 따라 복도로 나왔다. 민경은 다락방 사다리 아래에 섰다. 올라가요. 창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 지금 올라가라고요. 민경이 사다리를 가리켰다. 창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사다리를 올라갔다. 민경이 뒤따랐다. 다락방 문이 열렸다. 은주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창호가 그녀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은주가 언제부터? 30년이래요. 여기 30년. 민경이 말했다. 창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 사람은 다락방에 둘러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창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볐다. 민경은 그를 바라봤다. 은주는 벽만 응시했다. 왜 그랬어요? 민경이 물었다. 창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물어보잖아요. 왜 은주를 여기 가뒀어요? 가둔 게 아니야. 창호의 목소리가 낮게 나왔다. 보호한 거야. 은주는 살인미수였어. 경찰 가면 끝이었어. 거짓말 마세요.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누가 믿어? 증거도 없는데. 출판사 대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평판도 좋았고. 은주 말만 믿고 경찰이 뭘 해줄 것 같아? 창호는 고개를 들어 민경을 봤다. 나는 은주를 살린 거야. 은주 혼자 나갔으면 감옥 갔어. 인생 끝났어. 그래서 다락방에 가둔 게 살린 거예요?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창호는 입을 다물었다. 오빠. 은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만 말해요. 이제 와서 변명해봐야 소용없어요. 창호는 은주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주야, 나는. 오빠는 날 이용했어요. 처음부터. 오빠 꿈이 작가였잖아요. 근데 글재주가 없었잖아요. 은주의 말은 담담했다. 오빠는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글 쓸 사람이. 그래서 날 여기 가둔 거예요. 보호가 아니라 이용이었어요. 창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처음엔 정말 널 보호하려고. 그럼 왜 30년이에요? 왜 한 번도 날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경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나를 위해서였다고 했잖아요, 오빠. 시효도 지났다고. 이제 나가도 된다고. 근데 왜 안 내보냈어요? 창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빠가 무서웠던 거죠. 내가 나가서 진실을 말할까봐. 오빠 책들이 다 내 거라는 걸 세상이 알까봐. 민경은 일어섰다.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창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 하는 거야? 경찰에 전화해요. 미쳤어? 지금 전화하면 다 끝나? 창호가 민경의 손을 잡으려 했다. 민경은 뿌리쳤다.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끝낸 거예요. 당신 생각 좀 해봐. 내가 구속되면 당신은 어떻게 돼? 애들은? 우리 가족은? 민경은 창호를 똑바로 봤다. 그걸 진작 생각했어야죠. 은주를 가둘 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은주가 말했다. 언니, 잠깐만요. 민경이 멈췄다.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다. 제가 할게요. 제가 직접 나갈게요. 은주야, 괜찮아요.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주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창백하지만 조용한 미소였다. 30년 만에 밖에 나가는 거예요. 무섭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민경은 은주의 손을 잡았다. 내가 같이 갈게. 혼자 아니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떴다. 민경은 은주를 부축하며 다락방 사다리를 내려왔다. 은주의 다리는 떨렸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다리였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현관 앞에 섰다. 은주는 문을 바라봤다. 오랜 시간 보지 못했던 세상이 저 너머에 있었다. 언니, 응? 밖은 많이 변했을까요? 많이 변했어. 근데 괜찮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민경이 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은주는 눈을 가렸다. 너무 밝았다. 두 자매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마당의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언니, 고마워요. 뭐가? 날 찾아줘서, 날 믿어줘서. 민경은 은주를 꼭 안았다. 은주의 몸은 너무 말랐고 너무 약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안에서 창호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자매를 지켜봤다. 그의 손에는 은주가 쓴 원고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민경과 은주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경찰서로 가는 길, 멀고 어려운 길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30년 만에 자매는 다시 함께였다. 경찰서는 조용했다. 민경과 은주는 진술실에 앉아 있었다. 형사는 차분하게 질문했다. 은주는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대답했다. 30년 전 그날 밤의 일, 다락방에서의 살, 그리고 창호의 강요. 진술은 오래 걸렸다. 해가 지고 다시 떴다. 민경은 은주 옆에 계속 있었다. 손을 잡아주었다. 물을 떠다 주었다. 은주가 말을 잇지 못할 때마다 기다려 주었다. 출판사 대표는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당시 사건도 폭행이 아닌 우발적 상해로 종결됐고요. 정씨께서 자수하신 건 용기 있는 일입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담담했다. 검찰 조사가 이어졌다. 언론이 알아챘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30년 다락방 감금, 유령 작가의 비극, 도용당한 문학.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다. 민경은 은주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거칠었다. 은주는 구치소에 수감됐다. 민경은 매주 면회를 갔다. 유리창 너머 은주는 점점 말라갔다. 눈빛도 흐려졌다. 언니, 밖이 무서워요. 은주가 말했다. 사람들 눈빛이 무서워요. 기자들, 카메라, 질문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나올 수 있어. 민경은 애써 웃었다.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언니 인생도 망가졌죠.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있어요. 나는 비겁했어요. 30년 동안 숨어만 있었어요. 오빠한테 저항도 안 하고. 민경은 유리창에 손을 댔다. 은주도 손을 맞댔다. 차가운 유리가 두 손을 갈랐다. 은주야, 넌 살아남은 거야. 그걸로 충분해. 은주는 울지 않았다. 눈물도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다. 3개월 후 민경에게 연락이 왔다. 구치소에서였다.
은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다. 민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민경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다. 창호는 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조사를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관 앞에서 민경은 오래 서 있었다. 은주의 얼굴은 평온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평온이었다. 미안해, 은주야. 민경의 목소리는 떨렸다. 언니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민경은 알고 있었다. 은주는 이제 자유로웠다. 민경은 은주의 유품을 정리했다. 다락방의 원고들, 빼곡히 적힌 손글씨, 수정하고 지우고 다시 쓴 흔적들. 민경은 하나하나 읽었다. 글은 아름다웠다. 고통 속에서도 은주는 아름다운 문장을 썼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 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다. 민경은 출판사에 연락했다. 창호의 책을 낸 곳이 아닌 작은 문학 출판사였다. 편집자는 원고를 읽고 놀랐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유고집이 나왔다. 표지에는 정은주라는 이름이 또렷이 새겨졌다. 민경은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다. 책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처음엔 호기심 때문이었다. 다락방 작가, 숨겨진 천재. 하지만 사람들은 곧 알았다. 이 글이 진짜라는 것을, 이 작가가 진짜였다는 것을. 문학상이 추서됐다. 해외 번역도 시작됐다. 은주의 이름은 빛을 찾았다. 1년이 지났다. 민경은 다락방을 정리했다. 원고들을 액자에 넣었다. 은주가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를 닦았다. 창문을 새로 냈다. 빛이 들어오도록 정은주 문학관이라는 작은 명패를 달았다. 방문객이 찾아왔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다. 점점 늘어났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은주의 글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들. 민경은 그들을 맞이했다. 여기 진짜 작가가 살았어요. 민경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30년 동안 이 좁은 방에서 글을 썼어요. 세상은 그걸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정은주라는 이름을, 그 글의 가치를.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선생님, 정은주 작가님 글을 읽고 작가를 꿈꾸게 됐어요. 민경은 미소 지었다. 은주도 그랬어요. 글 쓰는 게 꿈이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인정받기 힘들잖아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혼자 쓰는 건 더 힘들었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생은 원고를 오래 바라봤다. 이 글들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진실은 결국 빛을 찾으니까요. 저녁이 되었다. 민경은 문학관 문을 닫고 마당에 섰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은주가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하늘이었다. 민경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은주야, 내 이름 다들 알아. 내 글도 사랑받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민경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은주의 마지막 원고가 놓여 있었다. 아직 출판되지 않은 글이었다. 민경은 그 글을 읽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도 나는 썼다. 누군가는 읽어줄 거라 믿으며. 민경은 원고를 가슴에 안았다. 진실은 오래 숨어 있어도 결국 빛을 찾는 법이었다. 은주의 삶이 그걸 증명했다.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글을 썼고 그 글은 이제 세상에 남았다. 민경은 창문을 열었다.
다락방으로 빛이 들어왔다.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더 이상 숨겨진 곳이 아니었다. 안녕, 은주야. 이제 편히 쉬어. 민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문학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다. 은주의 이름처럼